안녕하세요. 발견 탐색 프로덕트 박근찬입니다. 저희 팀은 최신 AI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서비스 성장에 기여하는 팀입니다. 오늘 세션은 Next and Search, 끊임없이 진화하는 네이버 검색이라는 주제로 네이버 검색 전반에 걸쳐 개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세션은 크게 4파트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Next and Search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LLM 기반 개인화 기술인 피라를 통해 검색이 어떻게 개인화될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VLM 기반 컨텐츠 이해 기술인 큐마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LLM 기반 컨텐츠 검색, 구체적으로 랭킹 기술인 알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LLM, VLM을 검색 추천 태스크에 활용하는 아이디어,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Next and Search 시작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은 꾸준히 변화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찾아주고 고품질 네이버 컨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왼쪽에 보이는 구조가 전형적인 네이버 검색 모습입니다. 뉴스는 뉴스끼리, 블로그는 블로그끼리 출처별로 묶여있는 구조로 저희는 컬렉션 구조라고 부릅니다. 2023년에는 이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컨텐츠를 출처 단위가 아닌 의도 단위로 쪼개는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라는 의도가 넓은 검색어를 거실 인테리어, 아이방 인테리어, 상가 인테리어처럼 세분화된 의도로 쪼개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검색어와 연관된 결과뿐 아니라 확장된 관심사까지 탐색할 수 있도록 서치피드를 도입했습니다. 또 같은 해 사용 빈도가 낮은 롱테일 검색에서는 기존의 컬렉션 구조를 벗어나 개별 컨텐츠 단위로 랭킹하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검색 결과를 요약해 보여주는 AI 브리핑도 상반기에 출시했습니다. Next and Search는 이런 네이버 검색 변화의 일환으로 3가지 방향성을 가집니다. 컨텐츠가 더 잘 보이도록, 광고도 하나의 컨텐츠로서 유저에게 선택받도록, 나를 위한 검색 결과로 느껴지도록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검색 전반에 전방위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기존 광고 영역과 컬렉션 영역은 효율성을 고려해서 최적화하였고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더 편하게 탐색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서치피드를 고도화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영역은 개인화가 적용된 부분인데요. 같은 검색어더라도 사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내게 맞는 결과가 먼저 보이도록 랭킹을 개인화하고 나를 위한 맞춤형 컨텐츠와 광고도 제공합니다. 이 3가지 방향성, 컨텐츠 최적화, 광고 최적화, 인지적 개인화 아래에는 여러 세부 과제가 존재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3가지, 컨텐츠 추천, 컨텐츠 품질, 그리고 컨텐츠 랭킹 이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ext and Search를 서비스 형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검색 결과더라도 내가 더 자주 보는 영역이 있다면 먼저 노출됩니다. 롤드컵 같은 검색어에서 일반적으로 공식 정보가 먼저 나오지만 롤드컵을 검색하고 뉴스를 자주 보는 사용자에게는 뉴스가 먼저, 동영상을 자주 보는 사용자에게는 동영상이 상단 배지와 함께 먼저 노출됩니다. 자주 찾는 정보 하단에는 개인화된 맞춤형 컨텐츠가 노출됩니다. 같은 검색어더라도 사용자마다 다른 의도와 다른 관심사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Next and Search는 사용자의 검색 이력, 관심사, 맥락을 반영해서 각 사용자에게 맞는 컨텐츠를 뾰족하게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추천을 검색했을 때 저에게는 스릴러 중심으로, 또 다른 사용자에게는 로맨스 중심으로 결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프로야구 같은 검색어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팀을 예측해 해당 팀의 컨텐츠를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검색은 같은 결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맞는 컨텐츠를 제안하는 경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Next and Search에서는 연예, 스포츠와 같이 멀티미디어 중심으로 소비하는 주제에 컨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할 수 있는 서치피드를 적용했습니다. 이전에는 검색하면 상단에 몇 개의 컨텐츠만 노출하고 끝났지만 이제는 정답형 영역 아래에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가 이어지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Next and Search는 사용자가 검색 안에서 계속 탐색하고 소비하고 머무르는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Next and Search의 도입부였고요.
다음 장부터는 이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된 맞춤형 컨텐츠를 담당하는 피라부터 보겠습니다. 피라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검색어를 재구성, 즉 리포뮬레이션하는 LLM 기반 에이전트입니다. 피라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전체 흐름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피라의 시스템 구조이고 단계별 실제 데이터는 오른쪽 데모를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오키나와 여행을 검색한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검색어가 입력되면 유저 메모리에서는 사용자가 과거에 어떤 컨텐츠를 봤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자연어로 정리해 둡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 사용자는 서울 근교 아이와 호캉스처럼 아이와 관련된 맥락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검색어 변환을 합니다. 사용자는 오키나와 여행이라고 검색했지만 피라는 이걸 아이와 함께 오키나와 여행처럼 사용자 관심사를 반영한 검색어로 재구성합니다. 변환된 검색어로 검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행 정보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장소, 액티비티 위주로 컨텐츠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검색어더라도 누가 검색했느냐에 따라 다른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서 요약에서는 여러 문서에서 핵심 내용만 뽑아서 하단에 요약 카드처럼 정리해 줍니다. 시간 관계상 유저 메모리와 문서 요약은 지금 세션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세션 및 논문 등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발표 자료에 첨부한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검색어 변환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라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검색어와 관심사가 포함된 대규모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두 가지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하나는 실제 사용자 검색 로그로부터 추출한 데이터, 다른 하나는 LLM 티처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실제 서비스 로그에서 사용자의 재검색 패턴을 기반으로 검색어, 다음 검색어, 관심사, 트리플렛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표에서 하이라이트한 예를 보시면 사용자가 호생원이라는 장소를 검색하고 호생원 상견례로 재검색했습니다. 해당 장소가 상견례 장소로 적합한지 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유저의 관심사에 다른 지역의 상견례 장소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포지티브 샘플에 해당합니다. 로그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LLM을 활용해 데이터를 추가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검색어, 유저 관심사를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검색어를 예측하도록 프롬프팅합니다. 이때 검색어의 검색 결과와 다음 검색어 예시와 같은 보조 정보를 주는 것이 유용했습니다. LLM이 검색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예시를 통해서 인컨텍스트 러닝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정보를 주지 않을 경우에 LLM 인터널 난리지의 한계로 3.1운동 예정일, 6.25 지원군과 같이 엉뚱한 검색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구축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모델로 문제를 풀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버트 기반의 분류 모델로 접근했습니다. 검색어와 사용자 컨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유저 컨텍스트에서 적합한 다음 검색어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어서 LLM 기반 생성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LLM은 정해진 후보에서 고르는 대신 직접 새로운 검색어를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와이즈 방식으로 한 번에 하나의 관심사를 주고 다음 검색어를 생성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여행이라는 검색어와 아기랑 여행이라는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아기와 오키나와 여행이라는 변환 쿼리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유저의 관심사 개수만큼의 인퍼런스가 필요하다는 비효율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채택한 방식은 리스트와이즈 구조입니다. LLM이 유저의 모든 관심사를 한 번에 입력받고 이를 반영해 적합한 검색어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효율성과 정량평가, 정성 품질로도 해당 모델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앞서 모델 구조를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모델 학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P라는 서비스 환경에서 1초 이내 응답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 LLM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더 작은 1.3B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는 대형 모델이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SFT와 DPO 학습 과정을 통해 작은 모델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성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학습 과정의 레슨런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학습 과정의 밸리데이션 로스 그래프인데요. 로그 기반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보다 생성형 데이터셋을 함께 사용했을 때 훨씬 빠르게 수렴하고 로스도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SFT와 DPO를 반복 적용하는 것도 유효했고, 검색어에서 검색어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릭한 문서로부터 다음 검색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피라의 실서비스 적용 이후 성과입니다. 클릭과 체류 시간이 0.7포인트 소폭 상승하였고 들러보기 비율은 9% 증가했습니다. 요약을 읽고 추천된 컨텐츠에 유저가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네이버 트래픽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오른쪽은 앞으로 나아갈 피라의 모습입니다. 향후 컨텐츠 추천뿐만 아니라 일정 등록, 티켓 예매 등 액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검색 경험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품질 컨텐츠를 검색 추천하기 위해 컨텐츠를 이해하는 기술을 소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앞서 추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컨텐츠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Q마란 Quality Understanding with Multimodal Assessment인데요. 한마디로 문서 품질 평가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 큐마로 컨텐츠를 이해하였습니다. 이 큐마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네이버의 일부 질의가 피드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컨텐츠의 주목도가 높아졌고 고품질 컨텐츠를 발굴하려는 니즈 또한 강해졌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량적 품질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위 두 가지 이유로 저희는 큐마라는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큐마에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과 같이 문서가 들어오게 되면 큐마를 통해 오른쪽과 같이 품질 기준에 따라 정량적인 평가를 구축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였습니다. 큐마는 한마디로 문서 품질 평가 모델입니다. 저희는 LLM과 VLM 두 가지 모델로 이 모델을 구축하였는데요. 글의 문맥과 이미지를 통해 품질 판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품질 평가 항목을 하나의 모델로 평가하였고 서비스 특성에 맞게 이를 확장하였습니다. 이 큐마의 핵심 효과로서는 고품질 문서 리트리빙으로 문서의 검색 그리고 추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정량적 품질 기준 확립을 통하여 일관성과 운영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LLM과 VLM 두 가지 모델로 구성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초기 모델인 LLM 먼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큐마는 먼저 필요 조건이 있었는데요. 10B 이하 모델이었습니다. H백 한 대로 많은 문서풀을 인퍼런스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큐마는 1분에 약 1000개 정도 문서를 인퍼런스 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셋은 70B 모델을 활용하여 투스테이지 프롬프트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모델 학습은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제로 옵티마이저와 로라 파인 튜닝을 이용하였고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커스텀 로스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이 커스텀 로스는 시간 관계상 어펜딕스에 따로 첨부하였으니 발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델 평가는 평가 데이터셋으로 LLM과 휴먼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요. 아웃풋의 스코어와 제이슨 포맷의 일관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네, 투 스테이지 프롬프트 데이터셋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이제 하나의 문서를 두 가지 방법의 데이터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스테이지 1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1은 가장 큰 목적은 개별 품질 평가 성능 향상이었어요. 각각의 평가 항목을 각각의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따로 구성하여 평가 항목이 n개가 있다면 n번 인퍼런스하여 이 스코어가 나오게 된 이유, 리즌 태그를 같이 출력을 해서
프롬프트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가장 큰 특징은 품질 평가 항목을 한 개씩 평가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평가를 할 때 저희는 띵킹 모델을 활용하여 리즈닝 과정 또한 출력하였습니다. 리즈닝 과정을 통해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이 아웃풋이 제대로 산출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으로는 세부 항목별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스테이지 2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지 2는 스테이지 1과 다르게 한 번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품질 평가 항목을 한 번에 인퍼런스 하기 위해 스테이지 1 대비 축약형 프롬프트로 2단계를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프롬프트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선 데이터셋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 스테이지 2 데이터셋을 스테이지 1에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인퍼런스 하였기 때문에 스코어와 리즌 태그를 추출해서 제이슨이파이하여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스테이지 2의 장점은 서빙 시 추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출력 포맷의 일관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는 70B 모델을 가지고 이 자세한 개별적인 프롬프트를 이용해 데이터셋을 각각 구성합니다. 그리고 10B 이하의 LLM 모델을 통해 이 데이터셋과 프롬프트를 학습시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구성을 하고요.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스테이지 2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지 2 데이터셋의 경우는 스테이지 1 프롬프트를 통해 추출한 데이터셋을 JSTI하여 구성을 하고요. 축약형 프롬프트를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에 학습을 시켜 최종 큐마 LM을 산출해내게 됩니다. 실제 이 모델은 저희 서빙에 활용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LLM으로 학습시켰을 때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제로샷 30B 모델, 한 번도 학습시키지 않은 30B 모델과 학습한 7B 모델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MSE 성능을 보시면 저희가 스코어가 0에서 5점 사이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30B 모델은 꽤나 큰 에러율을 보이는 반면에 학습한 모델은 0.57 정도로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F1 스코어도 확인을 해보시면 0.5에서 0.8 정도로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스코어가 아닌 JSON 아웃풋 포맷 또한 검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포맷 석세스 레이시오를 따로 구해놨어요. 여기 30B에 비해 학습한 모델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 또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큐마 LLM을 진행을 하면서 한계점 또한 직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텍스트 전용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블로그 한 번씩 보셨을 텐데 블로그에는 이미지가 있는 문서가 많아요. 그래서 품질 평가를 진행을 할 때는 이미지 평가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LM을 사용했을 때는 평가를 위해 별도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여 5개 이상의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파이프라인 관리가 꽤나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생성 결과가 LLM 아웃풋이 JSON으로 나오기 때문에 파싱 과정이 꽤나 복잡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간혹가다 JSON이 에러를 산출해내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저희는 불안정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또한 실제 환경에서 스코어만 활용하게 됩니다. 아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웃풋을 스코어와 이 스코어를 뽑게 된 리즌 태그를 같이 출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리즌 태그를 실제로는 활용하지 않았기에 이 존재 의미가 크게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텍스트 디코더의 아웃풋에 존재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LLM을 학습하면서 저희는 많은 부분을 배웠는데요. 여기서 2가지만 따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이슨 포맷 아웃풋을 학습시킬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에러 로스를 따로 로스해 주었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전달드리고 싶고 또 스테이지 1,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테이지 1, 각 항목별로 학습시킨 후 스테이지 2, 전체 항목으로 학습시키니 모델 품질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2가지에 대한 내용은 어펜딕스에 따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LM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VLM, 멀티모달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멀티모달의 가장 큰 목표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합하여 품질 평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VLM을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따로 뒷단에 추가를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저희가 리즌 태그와 스코어를 뽑았을 때 확인해 본 결과 스코어 베이스드 아웃풋만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짓 베이스드 아웃풋만 생성하기 위해서 따로 이 MLP 헤드를 추가를 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레이어를 추가하였으니 부분적인 파인 튜닝을 통한 학습 효율화 또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큐마 VL이라고 저희는 칭하는데요. VL로 전환했을 때의 효과로서는 다중평가 모델, 기존에는 이미지와 함께 그 품질을 평가하였는데 이것을 단일 VLM으로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아웃풋이 로짓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싱 과정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웃풋이 로짓 형태이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스레시홀드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가 있었는데요. 파이프라인을 공유드리면 기존 큐마 LM 같은 경우엔 텍스트가 들어오면 아웃풋이 오른쪽과 같이 제이슨 형태로 나온다고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큐마 VL의 경우에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웃풋이 로짓 형태로 보인다라고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VLM에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붙여본 것이 아니라 먼저 LLM에 이것을 사전 검증을 진행을 해보았어요. LLM에 로짓 예측용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붙여서 결합했던 결과 꽤나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 하이퍼클로바 X3B에 MLP 헤드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붙인 결과를 공유드릴 텐데요. F1 스코어가 0.9 정도로 상당히 높은 안정적인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를 VLM에 붙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기존 VLM의 뒷단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MLP 헤드를 붙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VLM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LM 디코더에 아웃풋만을 활용하게 될 텐데 그것이 아닌 저희는 비전 인코더와 ML 디코더 쪽에 따로 브랜치를 따서 이미지 로짓을 잘 학습시킬 수 있는 퓨전 모델을 따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LM 디코더에 텍스트 로짓을 잘 학습시킬 수 있는 프로젝션 레이어를 붙여서 최종 큐마 VL 구조는 왼쪽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로짓 베이스드 아웃풋이기 때문에 이 로짓 베이스드 아웃풋을 잘 학습할 수 있는 BC 로짓 로스를 활용하였습니다. BC 로짓 로스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 아닌 각각 클래스별로 데이터 임밸런스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포지티브 웨이트를 따로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BC 로짓 로스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 극단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포컬 로스를 추가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로스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는데요. 제가 앞서 따로 공유를 드리지 않았지만 기존 LLM을 학습을 시켰을 땐 로라를 LM 디코더 쪽에 로라를 붙여서 학습시키니 성능이 꽤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VLM의 경우에는 로라를 학습시키면 로스가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저희는 이렇게 MLP 헤드만 트레이너블 파람스로 구성을 하여 학습을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셋 구성과 학습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지 1과 2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테이지 1은 이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통해서 각각의 평가 기준별로 자세한 점수를 산출해내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평가 항목별로 스코어를 산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출해낸 스코어를 스레시홀드에 따라 0 또는 1로 이진화하여 최종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70B 모델로 인퍼런스한 스테이지 1 프롬프트로 인퍼런스한 정확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요. 이를 이진화하여 스테이지 2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격형 프롬프트를 통해 10B 이하의 VLM 모델을 학습시켜 최종 큐마 VL을 구성하게 됩니다. 네, LM과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LLM보다 얼마나 좋아졌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실제 F1 스코어를 보면 기존 LM 대비 VLM이 10%가량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항목별로 성능을 평가한 지표는
어펜딕스에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정량 평가도 진행을 따로 하였는데요. 이 또한 데이터셋이 꽤나 많은 관계로 시간 관계상 어펜딕스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성 평가와 ABT 또한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큐마 VL은 이렇게 블로그 문서가 들어오게 되면 텍스트와 이미지를 한 번에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운영 효율을 상당 부분 향상시킬 수 있었고요. 또한 LLM과는 다른 LLM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연관성이었습니다. VLM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한 번에 넣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연관성 또한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LLM 대신 VLM으로 변경하여 A/B 테스트 또한 진행을 하였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는 체류 시간이 약 2%가량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클릭률 또한 1.34%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LLM을 VLM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컨텐츠의 품질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컨텐츠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보여지는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저희 피드를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16:9 프레임으로 보여졌었어요. 이는 가론가다 크롭이 잘못되는 이슈를 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소하고자 썸네일의 원본 비율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A/B 테스트를 통해 원본 비율의 유효성을 확인해 본 결과 오른쪽에 체류 시간은 약 1%가량 증가, 이미지 소비량은 7% 증가하였고요. 노출수는 또한 3%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로써 원본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도한 문서 높이인데요. 기존 작은 이미지에 비해 최대 200%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크롤 부담이 증가하는데 저희는 이를 한 번 더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멀티 포맷 캐러셀 구조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멀티 포맷 캐러셀 구조는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작게 변환하여 이미지 비율을 보존하고 정보 탐색 효율성 또한 향상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컨텐츠의 이해와 UI 최적화 쪽 공유드렸는데요. 다음에 컨텐츠 검색하는 검색 아이콘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큐마에서 좋은 문서들을 골라주었으니 이제는 이 문서들을 가지고 좋은 검색 페이지를 만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아이콘은 Ranking with Context의 약자로 검색어와 개별 컨텐츠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는 랭킹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검색을 할 때는 단순히 하나 이글스만 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고 저희 사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관련된 컨텐츠들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콘을 통해서 저희는 첫째, 검색 의도를 충분히 추론을 해내고 이렇게 추론된 의도를 가지고 현재 랭킹되어 있는 문서를 한 번 더 재정렬하게 됩니다. 저희가 문서 단위로만 판단을 했을 때 느꼈던 아쉬웠던 점들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를 하나하나 보고 컨텐츠를 전체를 보지 않다 보니 같은 주제를 가진 문서들이 산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당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문서들을 상단에 노출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렇게 특정 주제가 너무 인기가 많으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모두 같은 주제를 가진 문서들로 도배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광고성이나 저연관된 컨텐츠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텐트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인텐트란 특정 검색어에 대해 사용자들이 가지는 세부적인 관심사입니다. 이는 인베딩 같은 어려운 형태가 아니라 저희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글스나 롤드컵 같은 지리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경기를 하게 되고 이전 경기에서 하이라이트가 어땠고 그리고 특정 세부적인 선수들을 들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 모두 개별적인 인텐트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인텐트를 활용하여 검색어와 컨텐츠의 징검다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이유라는 지리를 검색하면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다양한 의도의 컨텐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희는 사전에 이것들을 미리 분류를 해서 내가 아이유를 검색을 할 때 코디 정보가 궁금한지, 최신 노래나 아이유가 출연한 드라마나 방문했던 맛집이나 공연 정보 같은 것들이 궁금한지 하나하나 미리 분류를 해둡니다. 그러고 나서 검색을 할 때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연결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하고 보니 코디 정보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서가 부족한 인텐츠는 좀 하단으로 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혹은 최신 노래와 같이 너무 문서가 많다 하면은 조금 조절을 하고 그 내부에서도 너무 블로그밖에 없다 하면은 숏폼을 넣어주는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인텐트를 사용함으로써 검색의 품질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인텐트를 만들어야겠죠. 인텐트를 만들 때 저희는 검색어와 문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맥락을 보게 됩니다. 검색어와 관련해서는 검색어와 검색어 관련된 컨텐츠 혹은 다른 카테고리 등을 모두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서 관련해서도 어떤 문서가 인기가 많고 클릭을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최신 뉴스는 무엇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QMI 피처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콘텐츠가 언제 많이 생성되었는지 같은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프롬프트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LLM에 넣게 되고 인텐츠를 추출했을 때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인텐츠를 뽑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인텐트를 만들면서 저희가 겪었던 몇 가지 시행착오들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려웠던 것은 시의성이 중요한 인텐트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이버 문서에는 오늘, 어제, 최신 같은 단어들로 구성된 문서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을 해서 인텐트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텐트를 만들 때부터 시의성이 중요한 인텐트와 그렇지 않은 인텐트를 분리했습니다. 당연히 사용된 데이터가 달랐는데 시의성이 중요한 인텐트의 경우에는 최신 뉴스를 주로 참조하게 했고, 그게 아닌 인텐트의 경우에는 꾸준히 인기가 많은 문서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인텐트를 설계하도록 프롬프트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프롬프팅을 노력을 해도 동의어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유의 연말 콘서트나 아이유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아마 비슷한 콘텐츠들이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후속적으로 LLM 임베딩을 적용을 해서 중복되는 인텐트를 제거한 후에 같은 검색어 내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인텐트로 구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프롬프팅 상세에 대해서도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매우 많을 것 같은데 키워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검색 시점을 고려를 할 때 날짜와 드라마의 경우엔 회차 같은 것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언제 검색을 했고 인텐트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하게 했습니다. 세부적인 프롬프트는 여기에 발표 자료에 있는 것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텐트가 있으니 문서를 한 번 더 재정렬할 차례입니다. 네, 저희는 이때도 LLM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인퍼런스의 예시를 보시면은 지리의 아이유가 있고 관련된 인텐트가 콘서트나 음반 활동이라고 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콘서트에 대한 문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해당 인텐트와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는 아마 높은 점수를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을 레벨링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LLM 리랭킹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게 됐고 관련해서는 아래 참고 논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저희는 하이퍼클로버 X의 0.5B와 3B 모델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하이퍼클로버 X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어에 대해서 가장 연산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하더라도 인풋 길이가 길어질수록 예측 성능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이쪽 자료에 두 번째 행에 보시면은 이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풋을 넣을수록 성능이 좋았는데 아무래도 하이퍼클로버 X가 가장 연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버트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은 바이 다이렉셔널하게 동작을 하는데 LLM은 유니 다이렉셔널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풋 데이터를 넣을 수 있었고 따라서 성능도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러면은 그냥 전통적인 클러스터링 모델과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유효했던 게 인텐트의 차이였습니다. 저희가 인텐트를 미리 만들어 놓을 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넣었기 때문에
해당 인텐트를 적절하게 녹일 수 있는 LLM 프롬프트 형태의 인퍼런스 인풋을 넣는 게 매우 유효했고, 이에 따라서 전통적인 클러스터링 방식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셋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리와 인텐트가 있으니 이제는 이에 따른 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문서를 만들 때는 왜 이 인텐트가 지리와 유효한지를 충분히 서술한 다음에 문서를 생성하게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사용해서 티처셋을 만듭니다. 각 지리별로 인텐트와 문서의 조합이 있을 테니 이 모든 조합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합니다. 이때는 LLM 랭킹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성형을 사용을 하게 됐고, 이때도 왜 어떤 점수를 부여하는지 다양한 평가 항목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점수를 부여하게 해서 티처셋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티처셋으로 저희 스튜던트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의 0.5B와 3B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시간에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지리에 대해서 문서만 바로 보여주면 됐는데, 이제는 문서 이전에 모든 인텐트와 문서의 조합을 전부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방식을 구분하였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0월 31일 경기 직후에 하나 이글스를 검색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는 미리 10월 31일 한화 LG 후기라는 인텐트가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그에 관련된 문서들을 뉴스나 카페 글들 같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생성된 인텐트나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델을 당연히 적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캐싱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미리 연산되어 있는 점수는 캐싱 값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투수 문동주 같은 인텐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런 인텐트에 대해서 선수 프로필 같은 문서는 아마 꾸준히 있었던 오래된 문서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배치 모델을 사용하여 미리 계산을 해두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분류하여 생성하였기에 저희는 실시간으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문서를 랭킹했다라고 저희는 자부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텐트들 사이에서도 랭킹을 적용합니다. 문서를 볼 수도 있는데 왜 문서를 보지 않고 압축된 인텐트만 보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문서를 보지 않음으로써 사용자 개인정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폭삭소가수다를 이전에 검색을 했고 드라마에 원래 관심이 많은 사용자라면 아이유를 검색했을 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인텐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드라마 관련된 인텐트를 조금 더 상단에 랭킹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텐트를 사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랭킹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인텐트 내에 묶여있는 문서들끼리는 피처를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콜드 스타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인텐트별로 노출되는 컨텐츠의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발견과 탐색의 경험도 극대화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현재 알코는 일간 2,850만 검색 결과에 사용이 되고 있고, 이는 일간 20만 시간의 사용자 탐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1년 전 대비 체류 시간이 13% 증가했고 평균 스크롤 깊이도 40%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네이버 검색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기존에는 코어 랭커까지만 있었다면 이제는 맥락을 이해하고 기존에 있던 랭킹을 한 번 더 맥락을 고려해서 재정렬합니다. 저희는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더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서치 플래너에서는 검색어가 들어왔을 때 연관 검색어들을 모두 쭉 훑어본 다음에 리트리버들도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모델 라우터에서는 상황에 따라 모델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 중에 선택해서 랭킹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용자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은 앞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자들과 대화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검색 시스템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